Good 안녕하세요. 저는 프란스 드윈하워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에서 국가의 기후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는 이쯤으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Yes, shall I start the presentation? 자, 그럼 발표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네덜란드의 기후 정책을 보실 때는 이제 뭐 대외적인 환경을 맥락에서 좀 이해를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리 기후 변화 협정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연합의 일원이기도 한 네덜란드입니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 그린딜을 발표를 했었고 Fit for 55라고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입법화 패키지를 최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합의가 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Fit for 55, Fit for 55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합의 사항들이 있었었는데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이제 1999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를 줄인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자라는 내용도 합의가 되었었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효율, 그리고 운송 부분 관련돼서도 목표를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 EU가 2040년에 대한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1990년대에 비해서 90% 정도를 이제 2040년까지 절감하는 것을 목표를 할 거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EU의 정책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55% 절감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주요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배출권 거래제가 있는데요. ETS라고 하죠. 그래서 전력 부문 그리고 또 산업 부분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노력 분담 규정이라고 ES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부문들 이제 건축 환경이라던가 그리고 운송 부분 그리고 농업 그리고 이제 소규모 그 산업 부문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에 대한 목표도 별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노력 분담 규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목표를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달성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네덜란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ETS 같은 경우 배출권 거래제인데 이제 네덜란드는 유럽의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국가의 법률을 만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ESR 이제 노력 분담 규정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8% 에너지 효율화를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달성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바이오 연료, 주택 관련돼서 이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이용 변화 및 임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국내에 정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지침, 그리고 재생에너지 효율 지침을 위해서도 국가 내에 추가적으로 정책을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몇 가지 이제 전망치들이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전망을 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분담 규정이 있다고 말씀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네덜란드가 2021년에서 2023년까지 833 메가톤을 이제 달성을 하는 그 배출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그 외부의 독립 기관에 의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 그 배출량은 794에서 834 메가톤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표는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목표는 38%인데 그 외부 독립기관에 의하면은 32에서 42%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차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목표도 별도로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1935 페타줄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표는 초과로 사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규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추가적인 국내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네덜란드 안에서의 어떤 법적인 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국가 기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기후법이 있듯이 네덜란드 기후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정책들을 이제 EU의 기후법이랑 같이 얼라인을 시켜서 일원화시켜서 2030년까지 55%를 이제 배출 감소를 시키고, 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기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새로운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기후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자연공간계획 관련된 민간 연구기관인 PBL이 매년 독립적으로 기후 및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PBL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 여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그리고 또 에너지 지표 전망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의회에 매년 기후정책 브리핑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 이제 뭐 전반적인 뭐 연료 관련된 이제 아니면은 전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80개 이상의 이제 새로운 법들, 그리고 또 이제 기존 법들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를 저희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장관님께서 이제 의회에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참 특별한 날이네요. 이제 이런 소개드리는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 말씀드린 대로 기후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서 발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국무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수립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올해 3월 1일부터 과학적 기후 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도 중요한데, 기후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부처가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의회 안에서도 또 여러 장관들께서도 같이 협력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 현안 및 기후 정책에 대해서 담당을 하시는 장관님,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부문, 산업 부분, 그리고 뭐 농업, 자연, 식품품질부 장관님들도 이제 농업 및 토지 이용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계시고, 내무부에서도 건물 및 환경에 대해서 이제 참여를 해주고 계시고, 인프라 및 물관리부에서는 운송 관련해서 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조율을 하는 그런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990년대에는 2288 메가톤 정도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2022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85 메가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부문별로 얼만큼이 배출이 되었는지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표예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부문별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부문들이 이제 1585를 전체적으로 2030년까지 960 메가톤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다음 옆에 표를 보시면은 근데 PBL에서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은 2030년이면은 1230 메가톤 정도를 배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만큼 지금 전망이랑 목표랑 차이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각각 부문별로 정책들을 수립을 했습니다. 농업 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가축들의 메탄 배출을 400만 톤을 감축을 하고자 하는 정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부분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새로 판매되는 자동차가 100% 탄소 배출 제로 자동차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충전소 170만 기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 방식 페이아스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빌트 인바이러먼트 건축 환경 같은 경우에는 2026년부터는 하이브리드 히트 펌프만 설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그리고 비거주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높은 에너지 효율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전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화석 연료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030년까지 해상 풍력을 20기가와트까지 늘리려고 하고 또 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이제 무탄소 배출 가스 발전소의 보조금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환경 친화적인 기술들에 대한 보조금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 그 산업들이랑 여러 가지 양자 간의 협력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기후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누적 금액이 350억 유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기후 기금은 이제 뭐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것이고, 또 무탄소 배출 가스 발전소를 위해서 보조금을 제공을 하는데도 사용이 될 거고, 또 수소 등 주요 기술을 확대하는 데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에너지 인프라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건축 환경의 전환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몇 가지 이제 현황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해상 풍력이 지금 파란색 부분, 좌측 표에서 파란색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보시다시피 해상 풍력이 육상 풍력 대비해서 그 발전 역량이 좀 아직 모자란 적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제 회색 부분을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해상 풍력을 확대를 하는 계획이 이 회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해상 풍력 에너지의 생산 역량 그리고 생산 여력이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송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표를 한번 봐주세요. 보시다시피 이제 제로 에미션, 제로 배출 자동차들이 수가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2021년부터 이제 무탄소 자동차들이 한 뭐 25% 정도가 될 텐데 2030년까지 이제 신차 기준으로 해서 100%가 무탄소 자동차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소도 저희가 설치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20년대에 뭐 이미 8만 대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책 실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실행을 가속화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생산 역량 그리고 이제 어떤 병목 현상을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 중에 하나이고 또 일부 이제 뭐 저소득층이라던가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도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질소 과잉 배출이 이제 자연과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것도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